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이름 모를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더랍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 마을은 봄이면 진달래가 붉게 피어오르고 겨울이면 흰눈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덮어버리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굽어보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시냇물이 밤낮없이 흘러내려 마을 안악들의 빨래터가 되어주기도 하고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흙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산에서 나무를 캐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가장 안쪽 명당자리라 불리는 곳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 한 채가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한양에서 벼슬을 살다가 낙향했다는 김대감의 댁이었는데 소슬대문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어 마을 사람들은 감히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숨을 죽이고 발걸음을 조심하곤 했습니다. 이 거대한 기와집의 안채 뒤편, 하루 종일 볕이 잘 들지 않아 늘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부엌 곁방에는 분이라고 불리는 어린 노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태어날 때부터 종의 신분이었기에 성도 없이 그저 분이라고 불렸는데 얼굴이 분꽃처럼 하얗고 곱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말도 있었고 태어난 날이 춘분이라 그리 지었다는 말도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이른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제일 먼저 우물가로 달려가 차가운 물을 길어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고된 부엌길로 손마디는 굵어지고 거칠어졌지만 그 눈망울만큼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어보는 사람의 마음을 묘하게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부지런하고 손끝이 야무진 덕에 안주인의 눈에 들어 안채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곤 했는데 그럼에도 분이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법 없이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는 착한 심성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찬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고 스산한 기운이 감돌던 때 김대감 댁에 예사롭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면서 분이의 운명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구름 뒤에 숨어 세상이 칠흑처럼 어두웠는데 대문 밖에서 들려온 조심스러운 기척에 대감마님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남루한 삿갓을 쓰고 허름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삿갓 아래로 언뜻 보이는 눈빛은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고 대감마님은 주변의 눈을 피해 그 손님을 가장 은밀하고 깊숙한 별채로 모셨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에게는 절대 별차에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엄명이 떨어졌고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오직 말수가 적고 입이 무거운 분이만이 그 귀한 손님의 시중을 들도록 지목되었는데 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따뜻한 밥상과 술상을 차려 별채로 향했습니다. 분이가 조심스럽게 별차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책을 읽고 있었는데 분이가 들어오는 기척에 고개를 들자 그 맑고 깊은 눈동자가 분이의 시선과 마주쳤고 그 순간 분이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쿵쾅거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대감마님과 밤늦도록 나라의 앞날과 백성의 고단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분이는 문 밖에서 대기하며 그들의 낮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손님의 목소리는 낮으면서도 힘이 있었고 때로는 슬픔이 묻어나기도 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 대감마님이 물러가고 손님만이 홀로 남았을 때 분이는 술상이 비었는지 확인하러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손님은 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신의 곁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천한종의 신분으로 감히 귀한 손님 곁에 앉을 수 없어 주저하자 그는 괜찮다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오직 저 하늘에 떠있던 달과
별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나 그것은 강요나 위계에 의한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과 슬픔이 맞닿아 피어난 작은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손님은 자신의 고단한 어깨를 잠시나마 누일 곳이 필요했고, 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는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새벽녘이 되어 동이 트기 전 손님은 표표히 떠날 채비를 하였는데, 떠나기 직전 품 안에서 작은 옥가락지 하나를 꺼내 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징표이자 하룻밤의 인연을 잊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가락지를 받아들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옷자락이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는 금세 찬바람으로 채워졌지만 분이의 손에 쥐어진 옥가락지의 온기만큼은 오래도록 남아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은 가을을 지나 깊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냈으며, 사람들은 겨우내 먹을 김장을 담그고 땔감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분이 또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그녀의 몸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워 물 한 모금 넘기기가 힘들었고, 평소 좋아하던 된장국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올라와 입을 틀어막고 부엌 뒷문으로 뛰어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체한 것이려니 고된 일 탓에 몸살이 난 것이려니 생각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져만 갔습니다. 달거리가 끊긴 지 이미 오래되었고 아랫배가 묵직하게 불러오는 느낌에 분이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분이는 호롱불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작고 여린 생명이 숨쉬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는데, 그 순간 기쁨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와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노비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죄가 될 수 있었고, 더구나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혀진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뱃속의 아이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 손님이 남기고 간 옥가락지를 꺼내보니 은은한 빛을 내는 옥에는 용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어 그분이 예사 양반이 아님을 아마도 궁궐 높은 곳에 계신 분일지도 모른다는 짐작을 확신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왕의 씨앗을 품은 천한 노비.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형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이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분이는 이 엄청난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안주인이나 대감마님 귀에 들어간다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멍석마리를 당하거나 소리 소문 없이 어디론가 팔려갈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뱃속의 아이가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이는 더욱더 일에 매달렸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허리띠를 졸라매며 불러오는 배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는 분이에게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는데, 두꺼운 속옷을 겹겹이 껴입을 수 있어 몸의 변화를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불안감은 아무리 두꺼운 옷으로도 감출 수가 없어 분이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김대감댁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며 하인들 위에서 군림하는 행란검엄 최 씨가 분이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눈치가 빠르고 표독스럽기로 소문난 인물로 쥐잡듯이 아랫사람들을 닥달하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것을 즐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최 씨는 평소 얌전하고 일 잘하던 분이가 요즘 들어 자주 부엌 뒤편에서
헛구역질을 하거나 무거운 물동이를 들 때마다 힘겨워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부엌 한 구석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는 분이에게 다가와 쏘아붙이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요새 내년 꼴이 말이 아니구나. 어디 몹쓸 병이라도 걸린 개냐? 아니면 밤마다 몰래 훔쳐먹는 거라도 있는 게야? 최 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분이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고 아무것도 아니라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최 씨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분이의 등 뒤에 꽂혀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마을의 우물가는 안악들의 입방아가 끊이지 않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분이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김대감 댁분이 말이야. 요새 통 얼굴 보기가 힘들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전에는 새벽같이 나오더니 요새는 해가 중천에 떠야 슬금슬금 기어 나오더라고. 혹시 무슨 곡절이 있는 거 아니겠어? 처녀가 몸이 무거워지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지. 안악들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무심코 툭툭 내뱉는 말이었지만 그 말들은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분이의 귀에까지 들어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분이는 사람들이 수근거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고 혹시라도 누가 자신의 부른 배를 눈치챌까봐 우물가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움츠러들었고 밝은 대낮보다는 어두운 밤이 오히려 마음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분이에게 차가운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감댁에서 오랫동안 마당소에 노릇을 해온 늙은 하인. 무옥 할아범은 분이를 친손녀처럼 아끼고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옥 할아범은 젊었을 때 힘께나 쓰던 장사였지만 이제는 허리가 굽고 이가 빠져 뒷방 늙으니 신세가 되었는데 그래도 오랜 세월 쌓아온 연륜으로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이가 남몰래 힘들어하는 것을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지만 섣불리 아는 채 했다가는 오히려 분이에게 해가 될까봐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옥 할아범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분이에게 따뜻한 군고구마 몇 개를 슬며시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가 몸 챙기거라. 내 몸이 내 몸만이 아닐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법이다.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한마디에 분이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던 속마음을 들킨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내 편이 한 명은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동지섣달 긴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이면 기온이 뚝 떨어져 장독대가 얼어 터질 듯한 추위가 몰려왔고 분이가 거처하는 부엌 곁방은 외풍이 심해 윗목에 둔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추위보다도 점점 불러오는 배를 감당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제는 복대를 아무리 단단히 메어도 옷 위로 태가 날 정도로 배가 불러왔고 아이의 태동도 하루가 다르게 힘차게 느껴졌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할 때마다 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모성애를 느끼곤 했습니다. 비록 축복받지 못한 운명으로 태어날 아이일지라도 이 아이는 내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진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 때면 분이는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분이 남기고 간 고귀한 핏줄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이자 그분에 대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김대감 댁 안주인인 마님께서 분이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분이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마님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싸늘한 표정으로 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요새 일을 게을리한다는 소리가 들리더구나. 최 씨 말로는 툭하면 꾀병을 부리고 자리를 비운다는데 사실이냐. 마님의 섯을 퍼런 추궁의 분이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소인이 어찌 감히 꾀병을 부리겠습니까? 다만 요즘 기운이 좀 없고
속이 좋지 않아. 분이는 말끝을 흐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마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분이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쯔쯔쯔, 나이가 차더니 이제 슬슬 딴 생각이 드는 모양이구나. 처신 똑바로 하거라. 내 눈밖에 나면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니라. 마님의 경고는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라 분이의 생존을 위협하는 서늘한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분이는 연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빌며 간신히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안방에서 나온 분이는 다리가 풀려 마루 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찬바람이 땀으로 젖은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마음속의 공포는 그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배를 졸라매고 숨길 수 있을까? 아이가 태어날 때 울음소리는 어떻게 감출 것이며 젖은 또 어떻게 먹일 것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이 분이의 머릿속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반달이 마치 쪼개진 박처럼 처량하게 떠 있었습니다. 분이는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 불쌍한 우리 아가. 어미가 못나서 너를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으로 부르는구나. 하지만 걱정 마라.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너를 지킬 것이다. 비록 네 아버지가 누구인지 세상에 떳떳하게 말할 수는 없어도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씨앗이란다. 다음 날부터 분이는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헐렁한 헌옷을 구해 입고 허리에는 솜을 덧대어 뚱뚱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밥을 많이 먹는 척하며 살이 쪄서 몸이 둔해진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행랑검엄 최 씨가 미련한 것 먹는 것만 밝히더니 돼지가 다 되었구나 라고 비웃어도 분이는 그저 헤헤거리며 바보 같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비웃음을 사는 것이 의심을 받는 것보다 100번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오면 분이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부른 배를 비춰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한 노비의 모습이었지만 그 뱃속에는 나라의 지존이 될지도 모를 귀한 핏줄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분이를 더욱 비참하고도 숭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덧 동지가 지나고 팥죽을 쑤어 먹는 날이 되었습니다. 김대감 댁에서는 팥죽을 쑤어 사당에 올리고 대문과 담장에 뿌리며 애군을 쫓는 행사를 치렀습니다. 분이도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팥을 삶고 새알심을 빚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불을 떼다 보니 현기증이 일어 잠시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마침 부엌을 지나던 행랑검엄 최 씨가 이를 보고 득달같이 달려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연이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 개야, 귀한 팥죽을 엎을 뻔했잖아. 최 씨는 분이의 등짝을 거세게 내리쳤는데 하필이면 칠 때 분이의 부른배 쪽으로 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 씨의 손끝에 닿은 묵직하고 단단한 감촉. 그것은 분명 살이 찐 것과는 다른 무언가 들어차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최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분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순간 부엌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오직 가마솥에서 팥죽 끓는 소리만이 보글보글 울려 퍼졌습니다. 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분이를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혹시... 하지만 최 씨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뒷걸음질쳐 부엌을 나갔습니다. 그 미소는 어떤 호통이나 매질보다 더 소름 끼치는 공포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분이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최 씨가 눈치를 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곧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분이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아 가마솥에 붉은 팥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붉은 피가 끓어오르는 것만 같다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분이는 품속에 고이 간직한 옥가락지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옥가락지의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래, 올 테면 와라.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부엌문 틈으로 들어온 찬바람이 분이의 젖은 땀을 식혀주었고 밖에서는 어느새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부엌을 나간 뒤 분이에게 닥쳐온 것은 칼바람보다 더 매서운 침묵과 감시의 시간이었습니다. 최 씨는 당장 분이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마님에게 끌고 가는 대신 마치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분이를 서서히 말려죽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분이가 부엌에 들어서면 말없이 싸늘한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내렸고 다른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는 일부러 분이에게 더 굳은 일과 무거운 짐을 떠넘겼습니다. 쌀자루를 옮기거나 장작을 패는 일처럼 임신한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육체 노동을 시키며 혹시라도 분이가 힘들다는 내색을 하거나 실수를 하기를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분이는 최 씨의 속셈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배가 아파와도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식은땀을 흘리며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아기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감마님 댁 담장 너머로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듯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최 씨가 우물가나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흘린 말들이 씨앗이 되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이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얌전하던 김대감 댁분이가 밤마다 뒷산에서 외간 남자를 만난다더라.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지나가는 보부상 놈이랑 눈이 맞았다던데. 사람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하지 않고 자극적인 이야기에 살을 붙여 옮기는 것을 즐겼습니다. 분이가 빨래터에 나가면 안악들은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흘끔거리며 수군댔고 개 중에는 대놓고 혀를 차며 손가락질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들의 시선이 마치 뜨거운 인두로 살을 지지듯 고통스러웠지만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며 애써 모른 척해야만 했습니다. 죄 없는 아이에게 쏟아지는 세상의 멸시를 자신이 온몸으로 막아내야만 했기에 분이는 치마폭을 꽉 움켜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눈은 며칠째 그치지 않고 내렸고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풍경은 아름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립된 분이의 처지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눈이 쌓인 마당을 쓸던 무옥 할아범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부엌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도는 심상치 않은 기류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있었고 최 씨가 분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무옥 할아범은 젊은 시절 한양에서 겪었던 수많은 권모술수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지금 최 씨가 꾸미고 있는 일이 단순히 분이를 혼내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안에서 쫓아내거나 더 끔찍한 누명을 씌우려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든 손에 힘을 주며 힘없는 자신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린 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무옥 할아범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부엌 곁방을 찾았습니다. 인기척에 놀라 웅크리고 있던 분이는 무옥 할아범의 나직한 목소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아범은 품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숭늉 한 그릇과 말린 곶감 몇 개를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많이 힘들지. 세상 인심이 흉흉하고 사람들의 입이 무섭다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란다. 할아범은 직접적으로 아이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은 위로를 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할아범의 주름진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범 너무 무서워요. 저 때문에 뱃속의 아가까지 잘못될까봐. 최 씨 아줌마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봐요. 분이의 떨리는 고백에 무옥 할아범은 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초에셋이 그 여편네는 독사 같은 사람이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지. 아마도 네가 제 발로 나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쫓겨날 구실을 만들려고 벼르고 있을 게다. 그러니 절대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아픈 내색도 하지 말고 그림자처럼 숨죽여 지내야 한다. 무옥 할아범의 조언은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최 씨가 단순한 질투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쥐고 있는 안살림의 권력을 과시하고 집안의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분이를 희생양 삼으려 한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범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위험해지면 뒷산 너머에 있는 다 허물어진 암자로 피하거라. 내밀히 그곳에 땔감과 이불을 좀 가져다 놓으마. 그것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할아범의 배려였습니다. 한편 최 씨는 분이를 올가맬 올가미를 더욱 촘촘하게 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방마님에게 수시로 드나들며 교묘한 말로 분이를 모함했습니다. 마님 요즘 곳간에 쌀이 비는 것 같습니다. 쥐새끼가 드나드나 싶었는데 짐작 가는 곳이 있긴 합니다만 최 씨는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마님의 의심을 부추기는 화법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마님도 최 씨의 말이 반복되자 점차 분이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이 그 아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요즘 행동이 수상하긴 했어. 마님의 마음속에 불신의 싹이 트기 시작하자 최 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 하나만 있으면 분이를 도둑으로 몰아 내쫓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몸이 무거워질수록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헐렁한 무명옷을 여러 겹 껴입어 배를 가렸지만 허리를 굽히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느껴지는 묵직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새벽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릴 때면 배가 뭉치고 당겨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혹시라도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라도 하면 아이가 잘못될까봐 분이는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번은 물동이를 이고 가다가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뻔했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돌쇠가 잡아주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돌쇠는 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분이 너 어디 많이 아픈 거 아니냐? 얼굴이 반쪽이 됐어. 분이는 황급히 물동이를 고쳐 잡으며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라고 둘러댔지만 돌쇠의 눈에도 분이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는 분이에게 대청마루 청소를 시켰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날씨에 꽁꽁 언 걸레를 맨손으로 빨아 넓은 마루를 닦는 일은 고역이었습니다. 분이는 빨개진 손을 호호 불어가며 열심히 걸레질을 했지만 최 씨는 마루 한 구석에 먼지가 그대로라며 걸레를 집어던지고 다시 닦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게으른 년 밥 먹고 하는 일이 고작 이건데 이것도 제대로 못해 뱃속에 기름이 껴서 둔해진 게야. 최 씨의 폭언은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뱃속에 기름이 꼈다는 말은 마치 분이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분이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다시 무릎을 꿇고 마루를 닦아야 했습니다. 무릎에 전해지는 한기보다 마음의 한기가 더 뼛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분이는 작은 호롱불 아래서 옷을 찢고 기우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낮에는 험한 일을 하느라 챙기지 못한 아이를 위해 헌 옷감을 잘라 베네 쪼고리를 몰래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할 때마다 분이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 이 어미가 비록 천한 종이지만 너에게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싶구나.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만든 베넷 저고리는 분이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최 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깊은 밤에만 몰래 해야 했고, 다 만든 후에는 장롱 깊숙한 곳, 쥐도 새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이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곧 자신의 불륜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드디어 행동을 개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대감마님과 마님이 외출한 tum을 타 안채의 곳간 열쇠를 몰래 빼내어 쌀과 비단 몇 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분이의 방이 있는 부엌 곁방 아궁이 속에 그것들을 숨겨두었습니다. 쌀자루 틈새로 비단 자락이 살짝 보이게 해두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분이가 훔친 물건을 숨겨둔 모양새였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완벽한 계략에 만족하며 이제 분이가 도둑 누명을 쓰고 멍석마리를 당한 뒤 쫓겨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을 빠져나왔고 겨울바람은 마치 앞으로 닥칠 비극을 예고하듯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저녁이 되어 대감마님 부부가 돌아오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 씨가 안방으로 달려가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기 때문입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곳간 정리를 하려고 보니 귀한 쌀과 마님께서 아끼시던 비단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마님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대감마님은 집안 단속을 어떻게 했기에 도둑이 든단 말이냐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최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외부 소행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집안에 손버릇 나쁜 년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며칠 전부터 분이년이 밤마다 부스럭거리며 수상한 짓을 하더니만. 최 씨는 자연스럽게 분이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수사를 유도했습니다. 대감마님은 당장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마당으로 집합시켰습니다. 횃불이 밝혀지고 마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불려나온 하인들은 추위에 떨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분이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당 한 구석에 섰는데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최 씨가 자신을 노려보며 짓는 비릿한 웃음을 본 순간 분이는 직감했습니다. 아,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저 여자가 드디어 칼을 뽑았구나. 분이는 옷 속에 옥가락지를 가슴 깊이 품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결백을 주장해봤자 종의 말을 믿어줄 주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믿을 것은 오직 하늘의 뜻뿐이었습니다. 마님의 지시로 최 씨와 건장한 머슴들이 하인들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하인들의 방부터 시작해 여자 하인들의 방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훔친 물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짐짓 당황한 척 연기를 하며 마지막으로 분이의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설마 하니 분이가 그랬겠습니까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요. 최 씨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이의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머슴들이 방 안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마침내 아궁이 깊숙한 곳에서 쌀자루와 비단이 끌려 나왔습니다. 마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증거가 나왔습니다. 최 씨의 날카로운 외침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분이에게 쏠렸습니다. 경멸과 분노, 실망과 조소가 뒤섞인 시선들이 화살처럼 분이에게 날아와 박혔습니다. 마님은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내가 너를 거두어 먹이고 입혔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네가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대감마님은 벼락같은 목소리로 여봐라, 당장 전연을 멍석에 말아라 라고 명했습니다. 분이는 억울함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저는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분이는 울부짖으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지만 이미 증거가 나온 마당에 그녀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머슴들이 거친 손길로 분이를 끌어내려 했고 분이는 저항하며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무옥 할아범이 대감마님 앞으로 뛰어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통촉하여 주십시오. 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이 늙은이가 제 목숨을 걸고 보증합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의 모함입니다. 무옥 할아범의 필사적인 호소에 대감마님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소 신임하던 늙은 종의 간곡한 부탁이었기에 무시할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 씨는 물러서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할아범 노망이 나셨소. 증거가 이렇게 뻔히 나왔는데 감싸고 돌다니 혹시 할아범도 한패요. 최 씨의 도끼, 어린 말에 무옥 할아범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분이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끌려가는 분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땅을 적셨습니다.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쓴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제 곧 자신의 몸을 수색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멍석마리를 당하거나 옷이 벗겨진다면 불러온 바에는 만천에 드러날 것이고 그것은 도둑질보다 더 큰 죄목인 음행으로 이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분이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저를 굽어 살피소서. 제 목숨은 버려도 좋으나 이 아이만은 지켜주시옵소서.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며 횃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분이의 운명 또한 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분이만 들을 수 있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내년에 그 더러운 뱃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도둑년으로 죽든지 환양년으로 죽든지 선택은 내 몫이다. 그 말은 분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 씨는 처음부터 도둑 누명이 아니라 이 소동을 통해 분이의 임신 사실을 폭로하고 파멸시키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분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최 씨를 바라보았고 최 씨는 그 공포를 즐기며 머슴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뭐들 하고 있나? 어서 멍석을 가져오지 않고 머슴들이 멍석을 들고 달려오는 소리가 쿵쿵 땅을 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한밤중에 들이닥친 낯선 방문객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위험이 서려 있어 소란스럽던 마당을 순식간에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대감마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문 쪽을 바라보았고 멍석을 들고 있던 머슴들도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최 씨의 얼굴에 일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고 분이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 목소리가 낯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들었던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분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늦은 밤 눈보라를 뚫고 찾아온 이는 누구란 말인가? 분이의 운명을 가를 새로운 바람이 대문 밖에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삐거덕거리는 굉음과 함께 열리자 마치 저승사자라도 들이닥친 듯한 서늘한 기운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문밖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들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갓끈을 단단히 맸으며 손에는 관에서나 볼 법한 육모방망이와 등불을 든 건장한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가마 한 채가 위험 있게 놓여 있었고 그 곁을 지키는 나졸들의 눈빛은 매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멍석을 들고 날뛰던 머슴들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악을 쓰던 최 씨의 입도 딱 벌어진 채 다물어질 줄 몰랐습니다. 대감마님은 황급히 의관을 정지하고 마루 아래로 내려와 그들을 맞이하려 했으나 사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앞을 가로막으며 굵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댁이 김진사 댁이 맞는가 한양에서 기니 찾을 사람이 있어 이곳까지 왔으니
집안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대령하라. 그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자고 있던 새들조차 놀라 날아오를 정도였는데 대감마님은 영문을 몰라 당황하면서도 그들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 야심한 밤에 무슨 연유로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는지요. 보시다시피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소란스럽습니다만 대감마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두머리는 마당 한가운데 널브러진 멍석과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분이를 흘끔 쳐다보고는 싸늘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라 도둑이라도 잡은 모양이군. 허나 우리가 찾는 것은 물건 훔친 좀도둑이 아니라 이 나라 지존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귀한 분의 흔적이다. 지존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췄고 대감마님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최 씨는 이 상황이 자신의 계획을 망칠까봐 전전긍긍하며 눈알을 굴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낯선 방문객들이 분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분이가 쫓겨나지 않고 이들과 엮이게 된다면 자신이 꾸민 짓이 탈로 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최 씨는 짐짓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서며 앙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리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녀는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댄 파렴치한 도둑년입니다. 관에 넘기기 전에 집안 법도로 다스리려던 차민이 방해하지 마시고 볼일이나 보십시오. 최 씨는 분이를 흉악범으로 몰아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우두머리는 최 씨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오히려 횃불을 들어 분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밝은 불빛이 분이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자 분이는 눈부심에 고개를 돌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이가 몸을 비틀며 웅크리는 순간 겹겹이 껴입었던 헌옷의 매듭이 풀리면서 감춰두었던 배의 윤곽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멍석을 덮으려던 찰나에 옷자락이 헝클어진 탓도 있었고 극도의 긴장감에 배가 뭉쳐 더욱 도드라져 보였던 것입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둥근 곡선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만삭의 임산부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게 뭐야? 분이 배가 왜 저러지? 세상에 아이를 가진 거야, 처녀가. 어쩐지 요새 몸이 둔하다 했더니만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의 수군거림은 삽시간의 비난과 조롱으로 바뀌어 분위를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과 안방마님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마님은 기절초풍할 노릇이라며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최 씨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십시오. 도둑질도 모자라 외간 남자와 노라나 애까지 벤 환양년입니다. 감히 양반댁에서 이런 더러운 짓을 벌이다니 멍석마리로는 부족합니다. 당장 쫓아내어 마을 밖으로 내쳐야 합니다. 최 씨의 선동에 몇몇 하인들이 동조하며 맞습니다. 마을의 수치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고 분이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인 양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치심과 공포로 온몸이 떨려왔지만 분이는 본능적으로 두 팔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뱃속의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어미의 본능이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낯선 방문객들의 반응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두머리 사내는 분이의 부른 배를 보자 놀라는 기색보다는 오히려 눈을 번뜩이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는 뒤에 있던 가마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그러자 가마 문이 열리며 한 노파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에는 붉은 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은 품새가 예사롭지 않은 궁궐에서 온 상궁임이 분명했습니다. 상궁은 주름진 눈을 가늘게 뜨고 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분이의 얼굴에서 시작해 낡은 옷 그리고 둥글게 불러온 배에 머물렀습니다. 상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분이 앞으로 걸어와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상궁의 목소리는 낮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고개를 힘겹게 들어 상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망울만큼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분이라 하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상궁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 뱃속의 아이 아비가 누구냐? 이 질문은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옆에서 끼어들며 지나가는 놈팡이나 종놈의 자식이겠지요. 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상궁은 눈빛 한 번으로 최 씨를 제압했습니다. 입 다물라 내게 묻지 않았다. 서슬퍼런 호령에 최 씨는 찔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궁은 다시 분이를 바라보며 재차 물었습니다. 말해보거라. 아비가 누구냐 혹시? 지난 가을 이 집에 머물렀던 손님과 연이 닿은 것이냐? 상궁의 입에서 지난 가을 손님이라는 말이 나오자 분이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단 말인가? 그날 밤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는데 분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들이 나를 벌하러 온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대신해 온 것인가? 분이가 머뭇거리는 사이 대감마님은 화들짝 놀라며 나섰습니다. 아니 상궁마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귀하신 분께서 어찌 이런 천한 것과... 대감마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왕의 여인을 종처럼 부리고 핍박한 셈이 되니 이는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큰 죄였습니다. 대감마님은 사색이 되어 분이를 쳐다보며 제발 아니라고 말하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도둑 누명을 벗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의 존재를 인정받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최 씨의 모함으로 도둑이자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밝히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이는 결심을 굳힌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옷섭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분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분이의 손이 가슴께에서 꼬물거리더니 이윽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눈보라치는 겨울밤, 횃불의 붉은 불빛 아래서 분이의 손바닥 위에 놓인 물건이 영롱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옥으로 깎아 만든 가락지였습니다. 옥 가락지 표면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용 문양이 새겨져 있어 불빛을 받을 때마다 마치 살아있는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그 빛은 마당의 어둠을 가르고 사람들의 의심과 경멸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 강력하고 고귀했습니다. 분이는 그 가락지를 높이 들어 올리며 목이 메어 잠긴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분께서 제게 남기신 징표입니다. 뱃속의 아이는 바로 그분의 핏줄입니다. 분이 고백과 함께 드러난 옥 가락지를 본 순간 상궁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걸음에 달려와 분이의 손에 들린 가락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상궁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궁중에서도 오직 왕실에 직계 혈통만이 지닐 수 있는 귀한 보물이자 왕의 징표인 용의 옥이 분명했습니다. 상궁은 털썩 무릎을 꿇고 가락지를 향해 그리고 분이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마, 진정 이곳에 계셨사옵니까? 소인 늦게 찾아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상궁의 뒤를 이어 건장한 사내들과 나졸들도 일제히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마마를 보옵니다.
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을 진동시켰습니다. 마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이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던 천한 부엌댁이 노비가 순식간에 왕의 아이를 가진 귀한 분으로 신분이 격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멍하니 분이를 올려다보았고 안방마님은 기절이라도 할 듯 비틀거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최 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짓밟으려 했던 벌레 같은 존재가 갑자기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최 씨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고 뒷걸음질 치다 그만 돌부리에 걸려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분이는 멍하니 자신에게 절을 올리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에 쥔 옥가락지에 온기가 차가운 손을 녹여주었고 비로소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무옥 할아범이 얼른 달려나와 분이를 부축하며 울먹였습니다. 아가, 아니 마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할아범의 따뜻한 손길에 분이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분이는 천한 노비의 허물을 벗고 왕의 여인이자 왕자의 어미로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상궁은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호통을 쳤습니다. 여봐라, 이 무슨 해괴한 짓거리들이냐. 귀하신 마마께 멍석이라니, 도둑 누명이라니 내 놈들의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것이다. 상궁의 분노에 찬 일갈에 대감마님과 하인들은 벌벌 떨며 머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애원하는 소리가 마당을 메웠습니다. 상궁은 차가운 눈으로 최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특히 내년 감히 마마를 모함하고 해하려 하다니 내 죄는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것이다. 여봐라, 전연을 당장 포박하여라. 상궁의 명령이 떨어지자 나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최 씨를 포박했습니다. 최 씨는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라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분이는 포박당에 끌려가는 최 씨를 바라보았지만 마음속에 복수심보다는 씁쓸함이 감돌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신분 하나로 이토록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허망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분이는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아가 보았느냐? 내 아버지가 너를 잊지 않으셨다.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다. 상궁은 분이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마마, 이곳은 너무 춥고 누추합니다. 일단 따뜻한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한양으로 모실 채비를 하겠습니다. 상궁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분이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비단옷의 부드러운 감촉이 분이의 온몸을 감싸주었습니다. 대감마님은 허둥지둥 안방을 내어주겠다며 설레발을 쳤지만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살던 곳이 편합니다. 다만 오늘은 너무 추우니 별채를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이는 겸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때 그분과 하룻밤의 인연을 맺었던 그 별차의 그곳에서 다시 그분을 기다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상궁은 분이의 뜻을 존중하여 별채로 안내했습니다. 별채로 향하는 분이의 발걸음은 더 이상 쫓기는 죄인의 것이 아니라 고귀한 품격을 지닌 여인의 그것이었습니다. 눈보라는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다시 밝은 달이 얼굴을 내밀어 분이의 앞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별채에 들어선 분이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꽁꽁 언 손발을 녹였습니다. 상궁과 나졸들이 밖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
이제 누구도 감히 분이를 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옥 할아범은 별차에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미음을 끓여 분이에게 올렸습니다. 마마 드십시오. 속을 좀 푸셔야지요. 할아범의 주름진 얼굴에 핀 미소를 보며 분이는 비로소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범 저를 마마라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냥 분입니다. 할아범이 키워준 그 분이요. 분이의 말에 할아범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뇨. 그렇고 말고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훔친 물건으로 조작된 쌀과 비단, 그리고 집안 곳곳에 퍼져 있는 오해의 시선들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포용할 것인지, 아니면 엄벌에 처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분이는 왕의 아이를 가진 어미로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 소란을 잠재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분이의 뱃속에서는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하며 다가올 새로운 아침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분이의 인생 2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거세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뚝 그치고 산골 마을에 다시금 눈부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은가루를 뿌린 듯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만 김대감댁의 풍경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엄숙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머슴들이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아침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며 시끌벅적했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대문 앞을 지키는 나졸들의 서슬퍼런, 창끝만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마당 한쪽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대감마님과 안방마님조차 안절부절 못하며 처분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소란스러웠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뒤 찾아온 고요함은 마치 폭풍 전야에 그것보다 더 무겁고 진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열차에서 밤을 보낸 분이는 상궁이 준비해준 깨끗한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죽여 사는 부엌대기가 아니라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어머니로서의 책무가 그녀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궁은 분이에게 따뜻한 미움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마마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 이 집안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억울함을 푸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움을 한술 떴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고 그 온기는 곧 용기가 되어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상궁의 명으로 대감댁 대문이 활짝 열리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흉흉한 소문에 잠 못 이루던 마을 사람들은 왕실에서 사람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널찍한 마당에는 멍석 대신 고운 화문석이 깔렸고 그 위에는 상석이 마련되어 분이가 앉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분이가 상궁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마루로 나서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헌옷을 입고 물동이를 나르던 분이가 고귀한 자태를 뽐내며 나타나자 사람들은 마치 딴 사람을 보는 듯 눈을 비비며 놀라워했습니다. 그 곁에는 대감마님 부부가 고개를 숙인 채 시립해 있어 분이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상궁은 마당 한가운데로 나서며 우렁찬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다들 듣거라. 이곳에 계신 분은 장차 이 나라의 지존이 되실 분의 핏줄을 품고 계신 귀한 분이시다. 그동안 이 댁에서 종의 신분으로 온갖 고초를 겪으셨으나 하늘이 굽어 살피사 이제 그 고귀한 신분이 밝혀지게 되었느니라. 상궁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사죄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우물가에서 분이를 험담했던 안악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분이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지만 그들을 탓하기보다는 모든 원흉이 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곧이어 포박당한 최 씨가 나졸들에 의해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듯한 최 씨는 머리가 산발이 되고 얼굴은 퉁퉁 부어있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끼 서려 있던 눈빛은 사라지고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상궁은 최 씨 앞에 서서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 인연,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감히 왕실의 핏줄을 품은 분을 능멸하고 도둑 누명을 씌워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영모에 준하는 대죄니라. 상궁의 호통소리가 벼락처럼 내리꽂히자 최 씨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상궁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상궁은 나졸들에게 명하여 어젯밤 아궁이에서 찾아낸 쌀자루와 비단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최 씨가 숨겨둔 증거물들을 사람들 앞에 내보이며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이 물건들이 어찌하여 분이의 방 아궁이 깊숙한 곳에 있었겠느냐. 만삭의 몸으로 거동조차 힘든 이가 저 무거운 쌀자루를 들고 소리 소문 없이 훔쳐다가 부를 때는 아궁이 속에 숨긴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맞아 분이가 저걸 어떻게 옮겨. 말도 안 되지. 최 씨, 저 여편네가 꾸민 짓이 분명해. 평소에도 분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만.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이 최 씨에게로 쏠리자 최 씨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오들오들 떨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최 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상궁과 나졸들이 만류하려 했으나 분이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분이의 발신을 보고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분이는 최 씨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줌마, 왜 그러셨어요? 제가 미우시면 그냥 밉다고 하시지 어찌하여 제 뱃속에 아가까지 죽이려 하셨습니까? 분이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분이의 맑은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보다. 네가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서 귀신에 씌었었나 보다. 최 씨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궁은 분이에게 고했습니다. 마마 인연은 용서할 가치가 없는 악독한 년입니다. 당장 멍석을 말아 타작을 한 뒤 관아로 넘겨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아니, 즉결 처형을 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상궁의 말에 최 씨는 히익하며 기절할 듯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당연히 끔찍한 형벌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비비린내 나는 복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이가 듣고 있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피냄새를 맡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분이의 뜻밖의 말에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그토록 모진 핍박을 받았음에도 원수를 용서하려 하는 분이의 넓은 마음씨에 감복한 것입니다. 분이는 상궁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죽이지는 마십시오. 다만 이 집과 마을에서 영원히 떠나게 해 주십시오. 다시는 제 눈앞에 그리고 이 선한 이웃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쫓아내 주십시오. 그것이면 족합니다.
이것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터전에서 쫓겨나 빈손으로 떠돌아야 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최 씨는 감격하여 연신절을 해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상궁은 마지못해 분이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마마의 하해와 같은 은혜에 감사하라. 여봐라. 전연을 당장 마을 밖으로 끌어내라. 다시는 이 근방 심리 안에는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라. 나졸들이 최 씨를 일으켜 세워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최 씨는 낡은 보따리 하나만을 달랑 맨 채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눈 덮인 고갯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을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가 거치고 비로소 맑은 공기가 통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악인은 사라졌고 정의는 바로 섰으며 자비가 베풀어졌습니다. 최 씨가 사라진 후 대감마님과 안방마님은 분이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이, 아니 마마, 우리가 어리석어 진실을 보지 못하고 마마를 핍박하였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저희를 벌하여 주십시오. 평소 하늘처럼 높게만 보였던 주인들이 자신의 발 아래 엎드린 모습을 보며 분이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마님, 두 분께서 저를 거두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진작에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아랫사람들을 조금만 더 따뜻하게 살펴주십시오. 그것이 제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죄입니다. 분이의 겸손하고도 뼈있는 말에 대감마님 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다시는 억울한 하인이 없도록 집안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이로써 집안 내부의 갈등도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분이는 단순히 신분이 높아져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 품성과 덕망으로 인해 진정한 어른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지켜보던 무옥 할아범은 흐뭇한 표정으로 곰방대를 두드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허허, 역시 난 사람이야. 그릇이 달라. 왕비가 되셔도 손색이 없겠어. 모든 오해가 풀리고 악이 물러가자. 상궁은 집안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잔치를 벌이도록 명했습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에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으냐. 곶간을 열어 쌀을 풀고 소를 잡아 고깃국을 끓여라.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차려라. 상궁의 호탕한 명령에 대감마님은 기꺼이 곶간 10쇠를 내어주었습니다. 집안은 금세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머슴들은 장작을 패고 안악들은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밥 짓는 냄새와 고기 끓는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냉기가 감돌던 부엌이 훈훈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당개는 멍석 대신 평상이 펴지고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쇠고기 무국이 한가득 차려졌습니다. 평소에는 구경조차 힘들었던 기름진 음식들을 보며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 많이들 드시게. 오늘은 분이 마마께서 내리시는 상인이 체하지 말고 든든히 먹어두게. 무옥 할아범이 웃으며 국을 퍼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밥을 먹으며 분이의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분이가 복덩이였어. 우리 마을에 이런 경사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나. 그러게 말이야. 마음씨도 비단결 같아서 우리 같은 천한 것들까지 챙겨주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서로의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화해하는 화해의 밥상이었습니다. 분이는 별차에 툇마루에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입덧 때문에 기름진 음식은 먹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했습니다. 무옥 할아범이 잘 익은 홍시 하나를 깨끗이 닦아 분이에게 가져왔습니다. 마마, 이건 입에 맞으실 겁니다. 달고 시원해서 속이 좀 풀릴게요. 분이는 홍시를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과육이 입안 가득 퍼지며 울렁거리는 속을 달래주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범. 할아범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분이의 말에 할아범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마마께서 강건하게 버티신 덕분이지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잔치는 끝이 났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행복이 묻어 있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진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지며 집으로 돌아갔고 김대감 댁마당도 서서히 정돈되어 갔습니다. 소란스럽던 집안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어제의 그 차갑고 삭막한 고요가 아니라 따뜻하고 안정된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나졸들은 밤새 집 주위를 순찰하며 분이의 안전을 지켰고 상궁은 분이의 잠자리를 봐주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내일은 채비를 하여 한양으로 떠나실 것입니다. 오늘은 푹 주무십시오. 분이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가운 부엌 곁방에서 오들오들 떨며 잠들었는데 오늘은 따뜻한 비단 이불 속에서 안전하게 누워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던 황소바람도 이제는 없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편안해졌는지 조용히 잠든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배를 문지르며 속삭였습니다. 아가, 이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 너는 축복받으며 태어날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하루 동안 겪은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 억울함, 안도감, 그리고 용서. 이 모든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분이의 마음속에는 깊은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늘에는 어제보다 더 밝고 둥근 달이 떠올라 김대감 댁 지붕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은 마치 하늘이 분이에게 보내는 따뜻한 미소와도 같았습니다. 분이는 그 온화한 달빛을 입을 삼아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는 그분이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분이를 맞이해 줄 것만 같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단단히 뿌리 내린 나무처럼 분이의 운명은 이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골마을의 길고 긴 하루는 따뜻한 결말을 맺으며 저물어 갔습니다. 음보라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으며 김대감 댁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고요하게 밝아왔습니다. 분이는 이제 더 이상 찬바람이 드는 부엌 곁방이 아니라 비단 이불이 깔린 따뜻한 별채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은은하게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방 안가득 채워졌고 윗목에 놓인 화로에서는 은은한 숯 향기가 피어올라 방 안의 공기를 훈훈하게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소란스러웠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은 분이에게 낯설면서도 감격스러운 선물이었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앉아 뱃속의 아이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며 부드럽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 잘 잤니? 오늘도 엄마랑 따뜻하게 보내자꾸나. 아이도 어미의 마음을 아는지 톡하고 작은 발길질로 화답을 보냈습니다. 상궁은 이른 아침부터 분이의 거처를 살피며 불편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가져온 귀한 보약과 영양식으로 분이의 아침상을 차려 올렸는데 밥상 위에는 기름진 쌀밥과 맑은 조개탕,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나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분이는 상궁의 정성에 감사를 표하며 수저를 들었고 입맛이 돌아온 덕분인지 밥 한 그릇을 금세 비워냈습니다. 상궁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마, 이제
곧 한양에서 가마가 내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산달이 가까워 장거리 이동이 위험할 수 있으니 당분간은 이곳에서 몸조리를 하시며 해산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고향에서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무옥 할아범 곁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김대감 댁의 풍경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당을 쓰는 머슴들의 빗자루 소리는 조심스러워졌고 부엌에서 일하는 안악들의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거나 다투는 법 없이 모두가 분이가 머무는 별차에 쪽을 향해 경외심을 갖고 행동했습니다. 대감마님과 안방마님은 수시로 별차에 문 밖까지 와서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묻고는 했는데 그 태도가 어찌나 공손하고 깍듯한지 분이가 오히려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분이, 아니 마마, 방기 춥지는 않으신지요? 땔감을 더 넣어드리라 일렀습니다만. 마님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님. 충분히 따뜻하니 염려 마십시오. 분이의 너그러운 대답에 마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물러갔습니다. 권위적이었던 주인과 핍박받던 종의 관계는 이제 존중과 배려의 관계로 새롭게 정립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분이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왔지만 몸과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무옥 할아범은 틈만 나면 별채로 찾아와 재미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산에서 캐온 귀한 약초를 다려주곤 했습니다. 아가, 이 둥글레차 좀 마셔보렴. 구수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는 그만이란다. 할아범의 투박한 손길에는 친정아버지 같은 따뜻한 정이 담겨 있어 분이는 차 한 잔을 마실 때마다 가슴 깊은 곳까지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이는 할아범에게 바느질을 하며 만든 덧버선 한 켤레를 선물했습니다. 할아범 추운 겨울에 발 시리지 않게 이거 신으세요. 할아범은 버선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마마께서 직접 만드신 귀한 것을 내 평생 갑오로 간직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을 뛰어넘는 끈끈한 가족의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산과 들에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맑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해빙기가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가을물이 다시 졸졸 흐르기 시작하고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매화나무 가지에는 수줍은 듯 작은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와 함께 분이의 산달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이의 순산을 기원하며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별채의 마루 끝에 몰래 놓고 가곤 했습니다. 어떤 이는 직접 짠 참기름병을, 어떤 이는 산모에게 좋다는 미역을, 또 어떤 이는 아기에게 입힐 고운 베네쩌고리를 두고 갔습니다. 분이는 문을 열 때마다 쌓여있는 선물들을 보며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지난날의 상처가 눈 녹듯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세상을 비추던 때였습니다. 분이는 잠을 자다가 아랫배가 묵직하게 조여오는 진통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둔탁한 통증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규칙적이고 강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분이는 직감적으로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쳤음을 알았습니다. 곁에서 잠들어 있던 상궁이 기척을 느끼고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해산 준비를 하라, 물을 끓이고 산파를 불러라. 별차에는 순식간에 분주해졌지만 결코 소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상궁의 지휘 아래 나졸들과 하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마을에서 솜씨 좋기로 소문난 산파 할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무옥 할아범은 별차의 밖에서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천지신명님, 부디 순산하게 도와주십시오. 굽어 살펴주십시오. 방 안에서는 뜨거운 김이 서린 물동이가 드나들고 분이의 가쁜 숨소리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분이는 밀려오는 고통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가, 조금만 더 힘을 내. 엄마도 힘낼게. 우리 곧 만나자. 분이는 뱃속의 아이와 호흡을 맞추며 생명을 잉태하는 숭고한 상호를 견뎌냈습니다. 상궁은 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마마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산파 할머니도 능숙한 손길로 분이를 도우며 격려했습니다. 머리가 보입니다. 다 왔습니다. 한 번만 더 힘껏. 분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막혔던 봇물이 터지듯 시원한 느낌과 함께 은게먼 하는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별채를 가득 채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마 고추 달린 옥동자이십니다. 어쩜 이리도 튼튼하고 잘생겼을까요? 산파 할머니의 기쁨에 찬 외침의 방안의 긴장감은 일시에 환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상궁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갓 태어난 아기를 받아 깨끗한 천으로 감쌌습니다. 마마 보십시오. 마마를 닮아 눈이 크고 아버님을 닮아 이마가 훤한 것이 장차 큰 인물이 되실 상입니다. 분이는 땀에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꼬물거리는 손가락 힘차게 울어대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분이는 아기의 볼에 얼굴을 비비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건강하게 와줘서 고맙다.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이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아기의 탄생 소식은 삽시간에 집안과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대감마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경사로다 경사야, 우리 집에 왕손이 태어나셨다 라며 기뻐했고, 무옥 할아범은 땅바닥에 엎드려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잠에서 깨어나와 김대감 댁쪽을 향해 축하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잔치가 다시 한번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분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잔치였습니다. 떡과 과일, 술과 고기가 풍성하게 차려졌고 농악대의 신명 나는 풍물 소리가 마을의 아침을 깨웠습니다. 모두가 내 아이, 내 조카가 태어난 것처럼 기뻐하며 분이와 아기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 나누는 진정한 전기였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왕실에서 보낸 내관이 궁궐의 어명을 받들고 내려온 것입니다. 내관은 분이에게 정중히 예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왕자 아기 씨의 탄생 소식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아기 씨의 이름을 친히 지어 내리시고 마마를 정식으로 궁으로 모시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전하가 지어주신 아기의 이름은 씨, 빛날 희자를 써서 세상을 밝게 비추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분이에게는 수건이라는 첩지를 내리셔 품계를 높여주셨습니다. 이제 분이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닌 당당한 왕실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분이는 어명을 받들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그리고 자신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가마와 호위무사들이 김대감 댁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분이는 비단 당일을 곱게 차려입고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안은 채 마루로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대감마님 부부를 비롯하여 모든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나와 분이를 배웅했습니다. 분이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이곳에서의 추억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특히 무옥 할아범 앞에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할아범의 거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나중에 꼭 다시 찾아올게요.
할아범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디 몸조심하시고 왕자 아기씨 훌륭하게 키우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마마의 안녕을 빌며 살겠습니다. 분이의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아쉬워했습니다. 수건 마마, 안녕히 가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가마 행렬은 천천히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습니다. 분이는 가마 창문 너머로 멀어져가는 마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든 느티나무 맑은 시냇물, 그리고 자신의 젊은 날의 애환이 서린 기와집.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가슴속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분이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아기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갯마루를 넘어설 때 분이는 품속의 아기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희야 보렴, 저기가 네가 태어난 곳이란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축복 속에 태어난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야. 아기는 방긋 웃으며 엄마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평온을 되찾은 산골 마을에는 봄이 무르익었습니다. 김대감 댁 별차에는 이제 왕자 아기씨가 태어난 곳이라 하여 명당으로 소문이 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분이와 아기의 이야기를 꽃피우며 흐뭇해했습니다. 무옥 할아범은 가끔 별차에 툇마루에 앉아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며 분이가 잘 지내고 있을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날아온 파랑새 한 마리가 매화나무 가지에 앉아 고운 노래를 부르며 할아범의 적적함을 달래주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도 빨래터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지만 예전처럼 남을 헐뜯거나 시기하는 소리는 사라지고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정겨운 말들만 오갔습니다. 분이가 남기고 간 사랑과 용서의 씨앗이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고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고, 은하수는 강물처럼 흘러 산등성이 너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끔 부는 바람의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풀벌레들의 합창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김대감 댁 안방에서도, 하인들의 행랑채에서도, 그리고 마을의 작은 초가집들에서도 사람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이들은 꿈속에서 저마다의 소망을 키우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이 시간 어둠은 포근한 이불이 되어 온 세상을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먼 한양 궁궐의 깊은 밤분이도 아기를 자으며 창밖의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르는 나지막한 자장가 소리가 달빛을 타고 천리 길을 달려 고향 마을에까지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금자동아, 옥자동아 하늘에서 내려온 복덩어리야. 분이의 자장가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불러주는 사랑의 노래이자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아기는 새근새근 잠이 들고 분이의 입계도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거의 시련은 거름이 되어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으니 이제 그녀의 앞날에는 따뜻한 봄날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분이의 따뜻한 자장가가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단했던 하루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부디 마음 편안히 깊은 잠에 드시기를. 창밖의 달빛이 여러분의 꿈길을 환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된 노비분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 따뜻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해 보세요. 세상은 평화롭고 여러분은 안전합니다.